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 처음 뵙는데. 예. 반갑습니다. 30회 시험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법이죠. 여러분들 세법인데 우리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니까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의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기초입문서죠. 이거 한 권으로 군계사 공부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근데 요건 11월, 12월 과정만 우리 기초입문서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오죠. 기본서든 기초서든 뭐 세법은 대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요.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 28회 시험, 27회 시험, 27회, 28회는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라고 했는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조세 총론은 대체적으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세 총론을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보면 첫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이제 강의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은 흡족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요,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세법 지금 오늘 첫 수업은 뭐 어려운 내용을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 들었는데 어렵다고 느낀 분들은 왜 어렵다고 느꼈냐면 낯설어서요. 생소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진 것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저는 문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IT 쪽이라든가 뭐 공대 쪽 그런 그 정보나 그런 지식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용어가 낯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뭘 들으면 일단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또 안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가도 금방 또 나가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이제 쉬워집니다. 조세 총론도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처음 초심자들은 낯설고 생소해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또 그 다음에 국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있는데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도 합니다. 과세 주체. 세금 과세의 주체가 된 자. 그래서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여기에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포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과세주체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구는 자치구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구를 얘기하고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시험의 출제 비중은 대충 7, 8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 반드시 이렇게 출제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자, 지난 29회 시험 같으면 지방세에서 8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8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27회하고 28회 시험에서는 지방세 비율이 높았는데, 자, 꼭 그러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전까지는 또 국세 비중이 또 높은 애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비율로 해서 세법은 16문항에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 시험을 보실 때, 자, 우리 30회 시험을 본다 그러면 2차 과목은 1교시에 부동산 공법하고 공시법하고 이제 80문제 시험을 치르고 쉬었다가 이제 2교시
2교시로서 공시법령과 세법 40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출제 문항수가 제일 작죠, 여러분들?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최근에 세법은 계속 공법과 세법은 최근에 시험에서 까다롭게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문제가 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시험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세법 다 맞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제 강의 듣고 그다음에 또 한두 개 틀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5개 틀려가지고 제 기대에 부응을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했는데도 이렇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시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일 많이 세금에 관한 것을 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고객들이 무슨 뭐 공법을 뭘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민법이나 뭐 부동산 학계를 알겠습니까? 자, 고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세법, 자,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필요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죠, 여러분들. 제 그 몇 년 전에 제 가까운 인척 그 친척 계셨는데 저한테 어떤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만약에 상담을 받았으면 이번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일단 이 팔고 나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자 그 세무서에서 그 세금 고지 안내문이 나왔어요. 8천 몇백만 원. 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저한테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미 일은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부동산 팔기 전에 5분만 저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 이거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내도 되는데 내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세법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효자 과목이고 그다음에 살아가시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자,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리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이 가운데 올해 이 가운데 뭐 처음 초심자도 계시겠고 또 공부 좀 했었다가 이번에 또 아까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어떻든 간에 인강 수강생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법에서 만약에 올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여러분 세법은 구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회 시험에서, 자, 그동안 공부하면서 혹시 29회 시험 때 세법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30회 시험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곳에서는 벌써 제가 딱 이 얘기는 구원의 약속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 치는 곳이 있는데 강남이 조금 늦구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해요. 그럼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면 흔히 거래 과정은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그 거래 과정을 흔히 거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첫 강의 때는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그 동창 어렸을 때 그 살던 동네에 초딩 그 남녀 동창들이 있는데 그 아주 20살 이후로 한 번도 못 보다가 오랜 시간 흘려가지고 그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남녀 그 동창들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창들 처음 만나게 될 때 그 남자 동창들은 그 중간에 이후에도 20살 이후에도 몇 번씩 본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동들이 있죠. 여동들은 한 번도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그 약속 장소에 가는 데 있죠.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막 그 무슨 선보러 가는 것 마냥 마음이 막 설레이고 굉장히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 장소 어떤 음식점에서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고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있죠.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근데 딱 보니까
웬 아줌마가 있잖아요. 진짜 아니 진짜 이 상태가 좀 아주 웬 아줌마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막 반갑다 그러는데 얼굴 자세히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얼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여동 동창들을 만나고서 느낀 것은 그 속설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다시 만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애들이 그 풋풋했던 그 소녀 시절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진짜 그냥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진짜 저희들보다 어렸을 때는 저희들이 무슨 농담하고 직구든 농담하고 장난치고 막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애들이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 아줌마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저 여동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꼭 보고 싶었던 한 여동이 있죠. 걔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여동 걔는 어떤 애냐면 우리 다른 여자 동창 애들은 그 보면은 저희 때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율이요 50%씩이에요. 그래서 저분 딱 반인 애들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만 우월하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있잖아요. 하반신의 길이가 길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어렸을 때 이제 그 한 20살 무렵에는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그 제가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그 하숙하고 그러느라고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잘 그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들린 소식은 이 제가 보고 싶은 어떤 여동 있죠. 얘가 20살 무렵에 자 애를 낳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은 게 아니라 20살 정도 된 때 얘가 애를 낳는 바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고생하다가 있죠. 전월세 전전하다가 그 남편이 동대문 쪽에서 의류 관련한 일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템이 이제 좀 보태면서 자 드디어 처음으로 집을 삽니다. 그럴 때 고생을 네가 많이 했으니까 나 만나가지고 이 집은 네 명의로 사라. 그래가지고 이 매수인 을녀 명의로요 부동산을 사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랬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치름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이 취득자 을에게 이 만약에 부동산이 4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네가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부과되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빙빙 돌려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죠.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등기 전 안 됐어도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이 을의 신랑이요 동대문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 같은 걸 하겠죠. 그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러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등록세라는 세금은 2010년도까지만 있었고 2011년도부터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록 면허세를 내요.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떤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자, 등기 전 아직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자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매수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대박이 났어요. 동대문에서 그 한참 그 동대문 막 뜨고 그럴 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또 막 샀어요. 이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합니다. 그럴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세 주체 용어 설명드렸죠.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이 있는 자,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여러분?